선수촌 식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악수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핀란드 선수 13명이 쓰러졌고 스위스 선수단은 개막식조차 못 나왔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에 노로바이러스가 번지던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한 나라만 멀쩡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다가 선수촌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냄새 때문에 발이 묶인 겁니다. 마늘과 간장, 참기름이 보였습니다. 2월 17일 이탈리아 한복판에서 맞이하는 한국의 설날이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은 스포츠 행사에 감성을 섞는다. 그게 경쟁력이 될 리 없다. 밥이 금메달을 만들어주진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곳엔 22억 원짜리 비밀이 있었습니다. 17세 소녀가 2번 넘어지고도 하늘 높이 솟아오른 그 뒤에 세계 언론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 여행 문화 칼럼니스트 리나 베르크만입니다. 밀라노 올림픽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에 힘을 보태주세요. 며칠 전 밀라노 올림픽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장 전광판에 한국 선수 이름이 떴을 때 관중석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17세. 그것도 한국 선수였습니다. 유럽 관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스노보드는 유럽과 미국이 지배해온 종목입니다. 수십 년째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설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도 솔직히 그 경기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포츠 전문 기자가 아닙니다. 독일에서 20년째 여행과 문화를 기록해온 칼럼니스트입니다. 밀라노 올림픽 현장 문화를 취재해달라는 편집장의 요청으로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경기 결과보다는 올림픽이라는 무대 뒤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최가온 1차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선수가 파이프 안으로 진입했고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착지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1차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2차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졌습니다. 이번엔 관중석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노르웨이 출신 기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안타깝지만 저 선수한테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번의 실패. 마지막 한 번이 남아있었지만 이미 점수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취재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차 시기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최가온이 파이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무심코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선수는 넘어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침없이 파이프를 가로질렀습니다.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1번, 2번, 3번. 착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경기장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노르웨이 기자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한국 최초 설상 종목 금메달이었습니다. 17세 소녀가 2번 넘어지고 3번째에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선수는 어떻게 2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저렇게 보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메달 하나가 만들어낸 감정이라고 하기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일정을 바꿨습니다. 예정에 없던 선수촌 취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20년 칼럼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잘한 선택이 됐습니다. 선수촌 안에서 저는 금메달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가온의 금메달 소식이 밀라노 전체를 들썩이던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취재 메모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뜨는 뉴스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아니었습니다.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 정리를 멈추고 기사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올림픽이 아니라 재난 현장이었습니다. 먼저 경기장 문제였습니다. 영국의 한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이스하키 메인 경기장 주변 도로 대부분이 개막 당일까지 폐쇄된 상태였고, 내부 바닥에는 건설 자재와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관중 동선에는 지게차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철골 절단 작업과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메달이 걸린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 바로 옆에서 공사판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집중력이 생명인 선수들에게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전도 터졌습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 갑자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전광판이 멈췄습니다. 기록을 측정하는 센서까지 마비됐습니다. 수십 분간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만약 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빙상 경기에서 측정 장비가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판정 시비와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메달도 문제였습니다. 시상식 직후 금메달 리본이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금이 간 메달도 속속 보고됐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영광의 순간에 받은 메달이 싸구려 장난감처럼 부서지는 광경을 본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명품을 만들던 이탈리아 장인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도둑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봅슬레이 대표팀이 머물던 숙소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숙소 문은 이미 강제로 열려 있었고, 내부는 누군가 급하게 뒤진 듯 처참하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캐리어, 신발, 훈련 장비는 물론 선수들의 여권까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수년을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여권 분실은 이동과 출전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선수촌만큼은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도심도 전쟁터였습니다.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서 올림픽 반대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환경 파괴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었고, 폭죽과 연막탄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섰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북부 철도 노선 3곳을 향한 파괴 공작까지 벌어지며 열차 운행이 마비됐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도시라고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은 시작부터 끝까지 삐걱거린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수촌 안에서 훨씬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가은의 금메달 소식이 밀라노 전체를 들썩이던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취재 메모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뜨는 뉴스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아니었습니다.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 정리를 멈추고 기사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올림픽이 아니라 재난 현장이었습니다. 먼저 경기장 문제였습니다. 영국의 한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이스하키 메인 경기장 주변 도로 대부분이 개막 당일까지 폐쇄된 상태였고, 내부 바닥에는 건설 자재와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관중 동선에는 지게차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철골 절단 작업과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메달이 걸린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 바로 옆에서 공사판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집중력이 생명인 선수들에게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전도 터졌습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 갑자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전광판이 멈췄습니다. 기록을 측정하는 센서까지 마비됐습니다. 수십 분간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만약 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빙상 경기에서 측정 장비가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판정 시비와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메달도 문제였습니다. 시상식 직후 금메달 리본이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금이 간 메달도 속속 보고됐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영광의 순간에 받은 메달이 싸구려 장난감처럼 부서지는 광경을 본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명품을 만들던 이탈리아 장인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도둑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봅슬레이 대표팀이 머물던 숙소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숙소 문은 이미 강제로 열려 있었고 내부는 누군가 급하게 뒤진 듯 처참하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캐리어, 신발, 훈련 장비는 물론 선수들의 여권까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수년을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여권 분실은 이동과 출전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선수촌만큼은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도심도 전쟁터였습니다.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서 올림픽 반대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환경 파괴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었고 폭죽과 연막탄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섰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북부 철도 노선 3곳을 향한 파괴 공작까지 벌어지며 열차 운행이 마비됐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도시라고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은 시작부터 끝까지 삐걱거린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수촌 안에서 훨씬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긴급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에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13명이 감염됐고 캐나다와의 경기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스위스 선수단은 단 한 명의 감염으로 전원 격리됐습니다. 개막식조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악수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선수촌 식당은 텅텅 비었습니다. 저는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공용시설 사용이 제한됐고 선수들은 서로를 피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식당 앞에는 손소독제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세워졌습니다. 취재를 위해 만난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코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식당 음식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선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메뉴는 고작 20가지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선수촌이 24시간 420여 가지 메뉴를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달걀 프라이는 칼로 썰어도 잘리지 않을 만큼 굳어 있었고 머피는 속이 덜 익어 반죽이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커피 기계는 전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커피의 본고장이라는 이탈리아에서 선수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자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선수촌 전체를 집어삼키는 그 와중에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흘려들었습니다. 같은 선수촌이고 같은 공기입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딴 건 며칠 전에 처음 알았고 동계 스포츠 강국이라는 인상도 딱히 없었습니다. 감염자 제로라는 말은 그냥 운이 좋았거나 아직 검사를 안 한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방송사 기자도 같은 생각인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게 아닐 거예요. 기다려보면 한국도 나오겠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감염자 제로.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핀란드는 추가 감염자가 나왔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속속 감염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계속 제로였습니다. 저는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운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일관된 결과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사흘이 지나도 제로라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식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위해 투입한 예산 자료가 있었습니다. 22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22억 원. 급식 지원에만 다른 나라 선수단의 급식 예산과 비교하면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더 나왔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3곳에 설치된 급식 지원 센터, 36명의 전문 조리 인력, 700kg의 고품질 소고기,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사전 답사,
저는 각각의 숫자를 따로 봤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보는 순간 뭔가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관심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한국 선수들이 왜 안 걸렸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결과에서 원인으로, 숫자에서 사람으로, 저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찾아가 봐야 했습니다. 선수촌 안으로. 선수촌 취재 허가를 받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담당자에게 3번 연락했고 2번 거절당했습니다. 3번째에 겨우 제한적인 취재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선수단 급식 구역 근처까지만 접근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수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공포가 선수촌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방들,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는 선수들, 텅 빈 공용 공간들. 올림픽 선수촌이라고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뭔가가 달랐습니다.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냄새인지 몰랐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이탈리아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아니고 토마토 소스도 아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윤곽이 잡혔습니다. 마늘이었습니다. 간장이었습니다. 참기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한복판, 노로바이러스가 선수촌을 집어삼키던 그 시간에 어딘가에서 한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을 취재하러 온 20년 경력의 칼럼니스트가 냄새 때문에 발이 묶였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 앞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올림픽 취재를 4번 다녀봤지만 선수촌 복도에서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가 단단히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취재를 도와주던 한국 측 통역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대회를 위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발열팩 도시락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락 용기 아래에 발열팩 전용 트레이가 달려 있어서 물만 넣으면 즉시 열기가 올라와 음식을 데워주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차가웠던 용기에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영하 10도 알프스 한복판에서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차갑게 굳은 파스타를 씹는 동안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22억 원.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3곳의 급식 지원센터, 36명의 전문 조리 인력, 700kg의 고품질 소고기. 저는 받아 적으면서 손이 느려졌습니다. 각각의 숫자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22억 원은 다른 나라들이 급식에 쓰는 예산과 비교하면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36명의 조리 인력은 단순히 밥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영양사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급식팀이 지난해 8월부터 밀라노 현지를 수차례 방문하며 경기장별 이동 시간, 기온 변화, 배송 경로를 면밀히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첩에서 손을 멈추고 통역 담당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올림픽이 시작되기 6개월 전부터 이탈리아에 와서 날씨를 재고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음식 온도를 테스트했다는 말이냐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르웨이 선수 2명이 한국 급식 구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뭔 냄새야. 저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잠시 후 미국 선수 한 명이 합류했습니다. 그 다음엔 스웨덴 선수였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도시락 냄새를 맡은 외국 선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졌습니다. 나도 한국 대표팀이 되고 싶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시락이랑 금메달이랑 바꿔주면 안 되겠냐는 농담도 터져나왔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안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식당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따뜻한 밥 한 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수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컨디션이었고 안심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취재 수첩에는 이미 빼곡하게 메모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장은 아직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 답이 다음 날 아침에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2월 17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전날 밤 취재 메모를 정리하다 새벽이 됐고 몇 시간 못 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뭔가를 더 봐야 한다는 직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선수촌 입구에서 허가증을 제시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걷다 보니 알았습니다. 냄새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마늘과 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훨씬 깊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오래 끓인 뼈 냄새였습니다. 사골이었습니다. 거기에 간장 양념이 은은하게 섞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냄새는 어제 맡은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몇 시간을 고아야만 나올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밤새 이걸 끓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믿기 힘든 것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맑은 국물 위로 하얗고 납작한 떡이 둥둥 떠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노란 달걀 지단과 초록빛 파가 얹혀 있었고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이 있었습니다. 간장 양념이 고기 결 사이에 배어 있었고 색이 짙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냄비 안에는 몇 시간을 고아낸 곰탕이 뽀얗게 끓고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선수촌 식당이 텅텅 빈 그날 아침, 한국 구역에서만 명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4번의 올림픽 취재를 통틀어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통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설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해라고 했습니다. 음력으로 계산하는 한국 고유의 명절이고 올해는 2월 17일이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2월에 새해가 있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월 1일이 새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의 움직임을 따르는 음력으로 새해를 따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째 그렇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반드시 떡국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의 그릇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게 그냥 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설날 떡국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통역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1살 더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1살 더 먹는다는 건 한 해를 더 책임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새해 아침 떡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올해도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더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받아 적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그릇 안에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영양사가 다가왔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걸 준비했냐고. 선수들이 타국에 나와 있는데 설날만큼은 집에서 먹는 것처럼 대접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혼자 싸우는 경기라도 쓸쓸하게 밥 먹게 하진 않겠다고.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2번. 선수들이 하나둘 식탁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선수도 있었고 베테랑 선수도 있었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떡국 그릇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안도인지 감동인지 그리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제 복도에서 들었던 노르웨이 선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목소리에 담겨있던 간절함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식당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갑게 굳은 음식을 씹어야 하는 상황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나를 위해 밤새 준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온기가 음식 온도가 아니라 사람의 온도라는 걸 선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국 선수 서너 명이 한국 급식 구역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모여들었던 그 선수들과는 또 달랐습니다. 오늘은 더 많았습니다. 곰탕 냄새가 복도 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저거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설날이에요. 한국 새해예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선 새해에 저 음식을 먹어요. 외국 선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의 새해까지 챙기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뭔가를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장도 지금 이 장면을 제대로 담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유럽 전역의 문화를 기록해왔습니다. 수백 개의 축제와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선수촌 복도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뜨끈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설날 아침 선수촌에서 피어오르는 곰탕 김이 밀라노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경기장 금메달보다, 정전 사고보다, 노로바이러스 공포보다 이 작은 식탁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 식탁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떡국 그릇을 받아든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취재를 하러 온 사람이 취재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건 직업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선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만큼은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영양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혼자 싸우는 경기라도 쓸쓸하게 밥 먹게 하진 않겠다고. 저는 그 문장의 무게를 곱씹었습니다. 올림픽은 철저히 개인의 싸움입니다. 수년간 혼자 훈련하고 혼자 버티고 혼자 경기장에 섭니다. 그 고독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고독한 순간에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음식으로 전한 겁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 지원이 아닙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영양사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몇 가지를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영양사는 흔쾌히 시간을 내줬습니다. 선수들한테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를 내고 근육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특별히 높였다고 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을 직접 둘러봤을 때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메인 반찬들을 고기 위주로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선수들이 좋아하는 도가니탕, 제육볶음, 달볶음탕까지 매일 빠짐없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구하기 힘든 식재료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취재하러 온 게 맞나 싶었습니다. 음식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건지. 영양사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유럽에 넘어온 만큼 시차 적응이나 낯선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을 음식으로 최대한 응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에 조금 더 힘을 실었다고 했습니다. 응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조리사로서 현지에 파견된 게 아니라 응원하러 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응원. 밥이 응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한국 급식 구역 앞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곰탕 냄새가 선수촌 복도 전체로 퍼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선수, 스웨덴 선수, 미국 선수, 캐나다 선수, 국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다들 한국 급식 구역 앞에서 발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선수촌 식당을 믿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따뜻한 음식 냄새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한 미국 선수가 통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뭐예요? 떡국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설날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선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설날이요. 2월에 새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자 미국 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새해도 2번 챙기고 밥도 2번 챙기네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안에는 진심 어린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한국 대표팀이 되고 싶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시락이랑 금메달이랑 바꿔주면 안 되겠냐는 농담도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이런 장면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국의 도시락 앞에서 부러움을 드러내는 장면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 평창 올림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열렸던 동계 올림픽이었습니다. 평창을 경험했던 선수들은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단 한 건의 불만도 나오지 않았던 그 대회를 420여 가지 메뉴가 24시간 최고급 호텔 뷔페 수준으로 제공됐던 그 식당을 영하 20도 강원도 한복판에서 온돌 바닥에 따뜻한 온기에 몸을 맡기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숙소를 평창 로고를 몸에 문신으로 새긴 선수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걸 아쉬워하며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창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 밀라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 한국은 매번 올림픽마다 이걸 해왔다는 거.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2018년 평창까지. 그리고 지금 밀라노까지. 선수들을 먹이고 재우고 돌보는 일을 국가적인 사명처럼 해왔다는 거.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 선수촌 복도 한쪽에 섰습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급식 구역 쪽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선수촌에서 피어오는 곰탕 김이 밀라노 올림픽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취재 첫날 노트에 적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밥이 금메달을 만들어주진 않는다. 그 문장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수촌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던 이 장면이 선수촌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전에 선수촌에서 목격한 장면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열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해외 언론사 기사들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유럽과 북미 주요 언론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오전에 선수촌에서 목격한 그 장면을 이미 세계 언론이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먼저였습니다. 한국의 발열팩 도시락 시스템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선수 케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선수들의 컨디션과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역사상 처음 도입된 이 시스템은 앞으로 모든 동계 올림픽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새로운 기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올림픽이 한국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경기장 공사 지연과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선수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발열팩 도시락은 분산 개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완벽한 해결책이며 한국의 세심함과 혁신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에서 멈췄습니다. 세심함. 프랑스 언론이 한국을 세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패션과 문화의 나라, 섬세함을 자부하는 프랑스가 한국의 세심함을 인정한 겁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는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완벽한 대회 운영을 보여준 데 이어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선수 지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6개월 전부터 밀라노를 사전 답사하며 기후, 지형, 교통 등 모든 변수를 철저히 분석해 발열팩 도시락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이는 한국이 얼마나 선수들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극찬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6개월 전부터 현지 답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경기장 공사도 마무리 못하던 그 시간에 한국은 이미 밀라노의 기온을 재고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는 노로바이러스로 선수촌이 공포에 떨던 상황에서 한국 선수단만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과 한국 급식 시스템을 직접 연결 지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분리된 급식 환경, 자체 조리 인력, 발열팩 도시락으로 선수촌 공용 식당 의존도를 최소화한 결과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이유였습니다. 감염자 제로는 운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치밀한 설계의 결과였습니다. 현장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선수촌 안에서 돌던 이야기들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한국 도시락을 얻어먹고 나도 한국 대표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수십만 건 공유됐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에서 설날 아침 떡국과 갈비찜과 곰탕이 차려졌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냐? 우리나라 선수단도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밥 하나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 반응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면서 자연스럽게 평창 올림픽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2018년 평창. 당시 올림픽을 경험했던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의 평창은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낙원이었다고. 선수들이 경기장을 오가는 대형 버스 안에서조차 빵빵하게 터지는 초고속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하 20도 강원도 한복판에서 온돌 바닥에 따뜻한 온기에 몸을 맡기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선수촌 식당에서 420여 가지 메뉴가 최고급 호텔 뷔페 수준으로 제공됐고 대회 기간 내내 식사와 관련된 불평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믿기 힘든 기록도 다시 회자됐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라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밀라노 안에 작은 평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차라리 다음 올림픽도 한국에서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저는 그 말들을 읽으면서 뭔가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식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나라. 금메달을 따는 방식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을 내미는 방식으로 세계의 시선을 바꾼 나라.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여전히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메달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선수촌에서 피어오르던 곰탕김. 그 한 장면이 20년 경력의 칼럼니스트가 써온 모든 기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당겼습니다. 써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올림픽 경기장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함성은 이미 잦아들었고 도시는 천천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편의 칼럼을 써왔지만 그날 밤만큼 첫 문장 앞에서 오래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취재 첫날부터 오늘까지 빼곡하게 채워진 메모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은 스포츠 행사에 감성을 섞는다. 그게 경쟁력이 될 리 없다. 밥이 금메달을 만들어주진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 위에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수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밀라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오늘 무엇을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선수촌 복도에서 맡았던 냄새가 다시 코끝에 떠올랐습니다. 사골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끓여야만 나올 수 있는 그 깊고 묵직한 냄새가 노로바이러스 공포로 얼어붙은 선수촌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이었습니다. 밤새 누군가 그걸 끓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설날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탁 위에 올라와 있던 것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맑은 국물 위에 하얗고 납작한 떡이 둥둥 떠 있던 떡국이었습니다. 노란 달걀 지단과 초록빛 파가 얹혀 있었고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고아낸 곰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 한복판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선수촌 식당이 텅텅 빈 그날 아침에 저는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났습니다. 올림픽 취재를 4번 다녀봤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양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혼자 싸우는 경기라도 쓸쓸하게 밥 먹게 하진 않겠다고.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밑줄이 2번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오늘 하루 전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2억 원의 예산도, 36명의 조리 인력도, 6개월간의 사전 답사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발열팩 도시락 시스템도, 설날 아침 선수촌에 차려진 떡국과 갈비찜과 곰탕도, 모든 것이 그 한 문장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경기라도 쓸쓸하게 밥 먹게 하진 않겠다는 마음. 저는 최가온을 떠올렸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경기장에서 봤던 그 17세 소녀를 1차에서 넘어졌습니다. 2차에서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3차에서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한국 최초 설상 종목 금메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저렇게 보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장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2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타고난 의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 뒤에서 밥을 챙겨주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혼자 싸우는 경기라도 쓸쓸하게 밥 먹게 하진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편집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독일 시간으로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편집장은 바로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원고 분량 2배로 늘려달라고. 편집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20년 칼럼 인생 최고의 기사가 될 것 같다고. 편집장이 웃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밥 이야기라고. 편집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올림픽 취재 가서 밥 이야기요. 저는 말했습니다. 올림픽보다 더 큰 이야기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커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밀라노 올림픽을 취재하러 왔다가 설날을 만났다. 그리고 한국이 금메달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편의 칼럼을 써왔지만 이렇게 확신이 드는 첫 문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선수촌 복도에서 맡았던 사골 냄새를 썼습니다. 설날 아침 식탁 위에 올라와 있던 떡국과 갈비찜과 곰탕을 썼습니다. 영양사의 말을 썼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한국 급식 구역 앞에 모여들던 장면을 썼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감염자 1명도 나오지 않았던 한국 선수단을 썼습니다. 22억 원과 36명과 700kg과 6개월을 썼습니다. 2번 넘어지고 3번째 하늘 높이 솟아오른 17세 소녀를 썼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깊어갈수록 글은 길어졌습니다. 창밖 올림픽 경기장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보여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기장 금메달이 아니라 선수촌 식탁 위에 떡국 한 그릇으로, 세계를 향한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혼자 싸우는 선수에게 내민 따뜻한 밥 한 끼로, 그게 한국이 세상에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밀라노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많은 마음을 얻었다. 그건 어떤 메달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밖에서 밀라노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날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새해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해가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에서 피어오르던 곰탕 김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총체적 난국으로 흔들리던 그 순간,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렸습니다. 설날 아침 선수촌에 떡국을 올렸습니다. 갈비찜을 올렸습니다. 밤새 끓인 곰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밥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선수촌을 집어삼킬 때 감염자 한 명 없었던 나라. 영하 10도 알프스 한복판에서 따뜻한 밥을 선수 손에 쥐어준 나라. 22억 원을 쓰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은 나라. 미국 언론이 새로운 기준이라고 했고, 프랑스 언론이 세심함의 증거라고 했고, 영국 언론이 명백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18년 평창 올림픽까지, 그리고 지금 2026년 밀라노까지. 한국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놀라게 해왔습니다.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묵묵한 준비로, 큰 목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그게 이 나라의 힘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아온 방식입니다. 2번 넘어지고 3번째 하늘 높이 솟아오른 17세 소녀처럼 한국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는 금메달 숫자가 아닙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이 나라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됩니다.